아버지에게 10억 원을 빌려 집을 샀습니다. 차용증도 있었습니다.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환 시점은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겉으로는 대출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것을 증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이 뉴스는 단순히 부유층 탈세 단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출 규제, 집값 상승, 세대 간 자산 격차,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된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번 조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 의심 거래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입니다. 탈루 의심 금액은 1,7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오늘은 이 조사가 왜 지금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세청이 차용증 너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래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올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네 부류입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입한 현금 거래자, 소득이나 재산 대비 과도한 자금을 끌어 집을 산 다주택자, 가격 급등 지역 주택 취득자, 그리고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이 네 부류를 공통적으로 묶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국세청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가장 화제가 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수도권 신도시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담보대출은 일부였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상가 건물을 보유한 아버지에게 10여억 원을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차용증도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 안을 열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환 시점이 부친 사망 이후 이자는 원금 상환 시 한꺼번에 일괄 지급. 국세청은 이 조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는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증여를 차용의 형태로 포장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예전에는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만 작성해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차용증의 내용이 실제로 현실적인지까지 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부부가 학군지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공동 매수했습니다. 자녀의 신고소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의 현금성 자산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부친은 아파트 매입 직전에 해외 주식을 30억 원 넘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부친이 처분한 주식 자금이 자녀의 주택 취득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다주택자입니다. 이미 두 채를 보유한 한 사람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가 취득 자금과 취득세, 각종 비용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인물은 최근까지 보유주택을 통해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초고가 주택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50억 원대 대형 아파트를 매입한 치과의사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신고소득과 보유 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 규모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국세청은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며 수입을 누락했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금, 부모 자산 흐름과의 연결, 그리고 서류는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계약 조건,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거래들이 이번 조사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예고한 기준이 앞으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류가 아니라 자금의 실제 흐름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부유층 단속 이야기구나.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하지만 이 뉴스가 지금 나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탈세 단속이 아닙니다. 자금 출처 관리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 방침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차용증 존재 여부만으로 정상 거래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상환 능력이 있는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는지, 채무를 실제로 갚았는지,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가 확인될 경우 증여세는 물론 최대 40%에 달하는 부당 가산세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0% 가산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예를 들어 5억 원 증여세가 나왔다면 가산세로 2억 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상반기 자진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에 들어간다는 방침이 예고됐습니다. 전수 검증입니다. 표본 조사가 아닙니다.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뉴스가 단순한 단속 소식이 아닌 이유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을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합니다. 금리도 부담입니다. 그런데 서울 학군지와 한강변, 수도권 일부 신도시 아파트는 다시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거래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출이 막히자 다른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그 통로가 부모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커지면서 국세청이 집중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지원 자체가 모두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증여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문제 삼는 것은 이것입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의 형태를 빌렸는데 실제로는 갚을 의사도 갚을 현실적 조건도 없는 경우입니다. 형식은 대출이지만 실질은 증여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 그게 지금 이 뉴스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변화는 고가 주택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집을 사는 거래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 변화가 얼마나 넓은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가늠이 됩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번 뉴스는 겉으로는 부유층 탈세 단속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한국 부동산 자금 흐름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부동산 거래의 서류가 아니라 자금의 실질을 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과 맞닿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0대에 20억 원짜리 아파트, 40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이 숫자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우리 삶과 연결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왜 지금 현금 거래와 부모 지원이 이렇게 많아졌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소득과 신용으로 살 수 있는 집의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산이 있는 부모의 도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 현실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그 현실의 일부를 수면 위로 올린 것입니다. 40대 이상 분들에게는 이 뉴스가 두 가지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 지원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집 살 돈을 보태주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식이 중요합니다. 차용 형태로 돈을 주면서 상환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앞으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증여 신고와 납세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이전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유 자산 흐름입니다.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동시킬 때 그 흐름이 자녀주택 취득과 연결되는 시점이 겹치면 국세청의 레이더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조사된 사례들을 보면 해외 주식 처분 직후 자녀집 매입, 상가 건물주 부친으로부터 고액 차용, 이런 자금 흐름의 시점이 겹치는 경우가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패턴을 앞으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나온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함께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줄면 가격에 영향이 생깁니다. 그 영향 속에서 현금 거래와 부모 지원 거래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방치하면 시장 과열과 세금 누수가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조사를 발표한 것입니다. 예고이자 경고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자금 흐름 관리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실질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뉴스는 부동산 뉴스인 동시에 세금 뉴스이고 동시에 자산 격차 뉴스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막히면서 부모 자산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커질수록 자금 이전 방식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집값, 대출, 세금, 자산 격차가 모두 연결된 복합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집값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공급 부족일까요? 아니면 대출과 세금, 자산 격차가 얽힌 구조적 문제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최근 초고가 아파트 현금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